유한정 교수님의 영유아 인성 교육의 전망과 과제 교사 인성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유한정입니다. 제가 이제 주제 발표인데요. 사실은 그 발제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고, 얼핏 살펴보시겠지만 뒤에 토론하신 분들이 원고를 상당히 이제 깊게 써주셔서 제 발제를 기초로 논의를 추가로 더 해주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저는 짧게 하고 지루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필요할 때 읽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짧게 하고 오히려 이제 각 토론이 살게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제 소견으로는 제 원고는 인성보육의 개념이나 방향이나 전제를 생각해보는 얼개로서 기록이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이제 인성보육이나 인성교육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때 누가 정리해 놓은 게 있었지, 그래서 그거를 펴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용어들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하면은 사람됨을 생각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데 영어로는 보통 personality나 character라고 쓰이고 있고요. 이제 character education이라 그러는 흐름이 이제 미국에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제 국내외 자료들을 다 섭렵해서 기초 부분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로 제 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인트가 인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점이 짚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논의를 할 때 이제 차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논의들이 역사적으로 저 천세영 선생님, 그 다음 현주 선생님, 그 다음 정창호 선생님 정도의 흐름으로 저는 정리를 했는데요. 이 차원들을 보시면 도덕성의 측면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소통 이런 것과 관련되는 차원으로 사회성 혹은 시민의 인성 이런 것들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차원으로 이제 감성은 아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측면으로 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인성의 교육과 관련해서 나온 대표적인 논의 두 개는 아마도 이제 누리과정 부분과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일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누리과정 지도서에 나오는 인성의 덕목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죠. 저게 나오게 된 이제 배경이라든지 도입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47쪽부터 이제 각 줄을 달아가면서 나름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나오는 이제 주요 용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집 49쪽에 주요 용어, 그래도 이제 이 용어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이걸로 인성교육, 그 다음에 핵심 가치나 덕목, 핵심 역량, 그리고 이제 학교라 하면 뭘 말하나, 이제 이 부분은 법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요거를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핵심 역량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핵심 가치나 덕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또는 능력, 이것을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마 영유아에게 뭔가를 갖춰주게 하기 쉽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역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
자, 인성교육진흥법의 대상으로 분명히 영희세 영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영희세를 대상으로 인성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학계의 이제 과제인 셈입니다. 사실은 인성교육의 개념 정의는 가장 원론적인 정의에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게 이제 리코나의 정의로 보이는데요. 인성교육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영호세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사실은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1쪽에 보시면 제가 윗부분에는 자, 보육진흥원이 인성보육이라는 용어로 뭘 말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표준보육 과정이나 그 다음에 해설서, 그 다음에 연령별 프로그램 자료집, 영화 프로그램, 이건 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인성보육이나 인성교육은 어느 정도 다뤄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놨는데 사실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결국은 인성 교육이나 인성 보육이나 인성 캐릭터, 퍼스널리티 이런 걸 가지고 국내외 문헌들을 뒤지면서 제가 영호세 영유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계속 발견하게 된 단어는 사실은 발달이었습니다. 국내외 문헌 전체를 통해서 발달시킨다, 발달하도록 지원해준다, 이런 용어들이 캐릭터와 관련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인성보육이라고 한다면 인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보육 또는 인성의 발달을 중시하는 보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출발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사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교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은 국내외 문헌을 보면서 인성 보육을 하려면 교사가 해야 될 일의 약 과장해서 90%는 모델링이다, 시범이다, 본인 스스로 인성 있게 행동하는 거 말고는 정말 별다른 게 없다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교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아니 나보고 항상 바른 생활 사람이 돼서 행동하란 말이야 이제. 그리고 모든 보육의 문제는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이야 라는 식의 그 구조적 문제까지도 개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는 그런 한계가 또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주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 교사의 인성은 어때야 되는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보다 보면 물론 여러 연구들에서 교사가 갖추어야 될 인성의 특성, 자질, 역량 이런 걸로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은 유아 교사가 갖춰야 될 특성 부분과 영아 교사가 갖춰야 될 특성 부분 혹은 그것을 지원하는 방법의 부분은 분명히 발달적 차이는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아의 경우에 영아 교사가 갖추어야 될 특성은 사실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민감성과 인내심. 그러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거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영아의 인성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우리는 앞으로 예비교사를 어떻게 그럼 훈련시켜서 자격을 갖추어서 내보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법을 개정안을 내면서 이제 이런 과목들도 집어넣으시고 이런 노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료집 55쪽에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아시겠지만 NCS에서 보육 NCS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 2013년에는 이 능력 단위와 그 안에 있는 기술이 규명이 됐고요. 2014년에는 학습 모듈이 개발돼서 다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가장 집중한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이론 교육은 하지 않겠다. 예비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 능력이다. 가능하면 수업도 대학이나 훈련기관에서 실행 중심으로 하겠다. 연습해 보는 거 위주로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실의 흥미 영역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겠다. 그냥 해보게 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결국은 예비 교사가 현장에 나왔을 때 구체적 실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가장 강조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인성 보육도 자연스럽게 그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외국에는 현장 중심, 보육교사들이 즉시 쓸 수 있도록 세펠이라든지 MTP라든지 QRIS 같은 경우는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 자료가 무수히 그 공개되어 있어요. 보고 배우셔라. 이런 식으로 전부 걸어놓지 않고 무상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교사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실행 교육을 하겠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올해 초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왜 때렸을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섹터에서. 저희가 도달한 결론은 뭐였냐 하면 그 선생님은 적절한 대안이 없으셨을 거다. 더 적절한 대안의 리스트가 부족하셨을 거다. 그러면 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의 리스트를 마련해 드리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올해 벌써 보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라인에서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과 그 연결해서 그 올해 또 보육과정 컨설팅이다 이래서 이제 그 보수 교육이 전체적으로 대집단화돼 있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시간 아깝게 와가지고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개편을 하고 있고 맞춤식 컨설팅 교육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로 해서 들어가는데. 물론 뭐 예산이 너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학계와 전문가 집단과 이 조력 집단 쪽에 전달 체계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장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제 보육계가 발전해서 인성 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토론을 해주실 위해서 오신 분들은 학계에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의 정선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윤아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인선교육연구소의 윤성만 기자님 오셨습니다. 한국인성교육협회 홍승신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김혜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찬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이 덕인류 관점에서 인성교육의 지금 방향은 이 핑콥스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덕윤리 학자의 관점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덕윤리는 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했을 때 저 사람의 저 부분이 난 좋아.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의 저 부분을 닮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내 행위로 옮겨내는 그 힘까지를 이 핑콥스의 덕윤리에서는 덕이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선호하는 성향이 덕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 내릴 것인가,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덕이 아닌가라고, 무엇이 인성 요소이고 무엇이 인성 요소가 아닌가를 규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인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꼭 정해진 거예요. 예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누리과정에서 6가지 요소와 그 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나열을 하고 있지만 물론 거기에는 여지가 있게 열어놨습니다. 그런 많은 덕의 요소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요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어른이 있을 때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알지만 내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내 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배려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나의 배려심은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덕윤리학자들의 이제 이 덕이,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 이 맥락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를 판단해내는 능력을 갖출 때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그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위성의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목놀이를 하다가 블록놀이를 하다가 어떤 아이가 치고 갔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아이는 화를 내지 않고 네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가니까 내가 다른 걸 쌓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품성, 그것들을 주목해주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덕윤리학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 그 역량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덕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함양할 것이냐라고 하는 함양의 방법의 문제일 텐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까도 이제 계속 이완정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습관화, 모델링,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대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는 것, 그리고 모델링, 좋은 모델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 그런데 이 습관화나 모델링은 자기 비판적, 자기 주체성, 자기 주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해라. 이거는 좋은 행동이야. 어른을 앞에서 인사해야 돼. 존댓말을 써야 돼라고 하는 당위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자기가 그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른한테 인사를 잘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칭찬해 주죠. 우리가 참 정말 인사를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른들이 나한테 칭찬을 해주네. 나는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모델링과 습관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유념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그 교활함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음을 그대로 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정말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안하단 말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미안하단 말을 많이 잘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미안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해야만이 그 상황이 모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의 덕을 갖추려고 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아이가 왜 내가 그 행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비판적 성찰이지만 아이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 선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행위의 결정에 근거해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자꾸 주목하는 거. 아까 이완정 선생님 말씀하신 민감성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자꾸 강조가 된다 하면 우리가 수많은 인성 요소를 나열을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아이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걸 지도하는 교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원리 원칙을 강요하다 보면 교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성찰이 반영이 된 기조로 깔고 있는 이 모델링과 습관화가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이 모델링에서 저희가 또 좀 더 방점을 두어야 되는 건 무조건 누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그 공직자윤리위원장이신 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위인전을 읽어야 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모델링인데, 문제는 이 모델링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육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주목해 줘야 된다는 거. 아이가 그런 행위를 보였을 때 그 어떤 좋은 행위를 따라하려고 했을 때 그걸 주목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더 격려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자꾸 부각시켜 줄 때 이 모델링이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이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은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행위를 선택할지에 대한 사고를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아마도 몇 년 후에 다시 인성교육의 부재를 얘기하지 않게 될까? 우리나라가 인성교육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전통적으로 인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이게 알고 있음과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것의 괴리. 그 괴리가 교육이 그동안 조금 더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삶을 주려고 이제 저희가 인성보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67쪽에 잘 아시죠? 유치원에서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하고자 했었던, 물론 유치원은 이제 그냥 메타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은 어린 시절에 다 경험을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인성보육의 시점으로는 영유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나이에 맞는 내면적인 성찰과 사고를 통해서 진정성과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도 방안을 우리가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윤아 센터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3년도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대부분 99% 이상이 영유아기의 교육이 이 아동 청소년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한 70%가 나 인성교육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70% 이상이 인성교육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지, 사실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안 하고 있는 곳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기부터 인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영유아기부터 인성을 바르게 좀 어떻게 인성을 갖춘 아이로 자라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 지금 인성보육 포럼,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면요. 인성보육 개념을 인성보육이라는 말이 어쨌든 인성보육 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고, 과연 이 인성보육의 개념을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인성보육이나 사실 인성교육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기관이나 조금 더 이 교육적인 어떤 행위, 우리가 의도된 어떤 교육적인 행위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성보육은 사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도된 교육적인 행위보다는 보육이라는 행위로, 우리가 이 전문화된 다른 교육과는 조금 차별돼서 보육이라는 행위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인성보육이라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인성을 갖춘 아이로 기르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의도된 교육적 행위를 통할 것이냐, 보육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것이냐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저희 이제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성 교육의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 또 앞에서도 이제 그 정선아 교수님께서도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인지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사회정서적 보살핌을 통한 인성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학교
인성 교육이 덕목 위주의 교육이고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도덕 교육, 윤리 교육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금 우리 이 나라에서 도덕이나 윤리나 인성 교육을 소홀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어떤 문제로 계속 대두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떤 그 덕목 위주의 교육, 사고 실천이 되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천이나 습관화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비교사들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실기교육이나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 손유일을 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하고 게임 지도를 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실기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영유아의 어떤 존중에 대한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어떤 교사 역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이런 어떤 집단 형태의 교육보다는 그런 어떤 그 소모임이라든 그러니까 작은 집단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계속 이런 어떤 토론, 딜레마 상황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또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맞춤형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이나 또 이런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학계에서 또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저희들과 같은 생각으로 인성 보육을 보고 영유아의 어떤 올바른 그런 어떤 보육을 바라봐야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보육 현장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접근으로 특히 사회정서적 보살핌의 어떤 인성적 해석 그리고 그 교사의 전문성이 인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로 중앙일보 중앙인성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이시면서 그 인성교육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계시는 윤성만 기자님 발표 내용 듣겠습니다. 지금 인성교육진흥법을 기초로 해서 교육부가 추구해 나가려는 방향은 앞서 이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주입식 윤리교육, 덕목 중심의 교육을 떠나서 역량교육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량교육으로 가자는 게 단순히 인성교육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그래서 OECD 국가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대세코라 그래가지고 이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목 위주로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게 아니라 역량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을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3학년 수업 시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3학년 학생들이 싸우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 이런 거를 수업에서 듣더라고요. 수학, 과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역량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하자.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근간이 되는 게 인성교육으로 삼자 해서 이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런 연장선에서 흐름에서 이제 나온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최신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아마 다른 데 가서는 들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5개년 종합계획을 이제 11월에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 11월에 발표하는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핵심이 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이제 재편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의 인성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말도 인성 교육이라는 말 못지않게 함께 뜨고 있는데 그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거를 요새 이렇게 국내적으로 화두가 많이 된 배경도 있겠지만 그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또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인성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9월달 UN 총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지난 5월 세계 교육 포럼에서도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인성 교육도 5개년 종합계획에 현재 담겨
담길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뭐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인성교육, 인성보육의 틀이 있는데 한 가지 추가된다면 어떤 다문화의 교육이라든가 또 나와는 다른 상대에 대한 소통, 배려 이런 교육들이 앞으로 더욱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배려와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동안은 상당 부분 어떤 덕목 중심의 접근을 많이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역량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앞서 이제 그 조윤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사에게 인성 자체가 이제 전문성이라는 말씀에 이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인성교육의 방향 그리고 인성보육의 방향은 단순히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이 아니고 전체 교육 철학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면 인성보육의 어떤 지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인성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진흥법도 그렇고 대부분 학교급에서의 인성교육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 그 인성보육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주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인성보육의 관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인성교육의 정의 또 인성의 정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지난 4년 동안 취재해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압축을 해서 보면 인성교육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올바른 내면의 품성, 바른 품성을 갖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실천하는 행위 규칙을 습득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성교육진흥법과 그리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담기는 교육의 상당 부분은 역량교육에 담겨 있는데 이 역량교육은 올바른 행위 규칙을 습득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에서 인성교육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면의 바른 품성을 갖추는 일인데 사실 내면의 바른 품성을 갖춘다는 것은 영유아기 때 대부분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바른 품성을 갖추는 거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기 때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인 거죠. 결국 이 바른 품성을 가르쳐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발달시켜주는 거 이게 영유아기 때 우리는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인성보육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성보육은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지만 모델링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에 적극 공감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인성보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처럼 더 많은 논의와 이런 담론들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실천, 역량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 인성교육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인성보육으로 함께 이해하는 그 토론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한국인성교육협회의 홍승신 이사장님 발표 듣겠습니다. 그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드가 모든 그 인간의 감정은 6세 때 다 완성이 된다 할 정도로 이제 영유아가 중요하고 그 중심에 여기 우리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역할과 그런 그 가치에 대해서는 뭐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장 활동을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고 좀 확장을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법무연수원에서 최근에 협회와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무연수원에서 어떤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고민이 이제 1년 교육 과정으로 이제 법조인을 키워내는데 굉장히 인성 문제가 중요함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전문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뜨는 그 강의 주제 같은데 본인의 어떤 그 본성,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그 인재상을 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직업을 수행하다 보면 변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회복을 해나갈 거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추적을 하다 보면 영유아 때 프로이드가 얘기했듯이 영유아 때 어떤 그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떤 그 감정의 바탕이 되는 그런 시기를 보면 영유아 시기 때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 그런 쇼크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군도 요즘에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2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토마스 리코나 미국의 인격 교육학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 인성 교육의 지침. 근데 93년인데 꽤 오래됐는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지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중에서 인성 덕목을 강조해야 되고 인성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환경 조성과 제도적인 뒷받침과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거. 우리 그 선생님들만의 이런 어떤 그 행사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어떤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뭐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런 어떤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런 어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 한자로 보면은 그 어미 모자가 어머니의 그 뱃속을 뜻하는 거잖아요. 표현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미 모자에 점이 2개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를 품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그 인성이라는 거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킬과 메소드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와 그런 마인드적인 변화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정말 우리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현장 활동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초점이 우리 영유아하고 약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의 부모들도 같이 우리가 인성 교육에 좀 포함시켜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 현장의 여러 가지 그 실천적인 노하우들이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함께하는 아버지들 김혜준 대표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계속 이제 강조됐던 게 보육 교사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모델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의 제안은 아빠들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가급적 많은 아빠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빠들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을 구축하십시오. 엄마들 통해서 아빠하고 연락하지 마시고 바로 모든 원아들의 아빠 핸드폰 주소를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빠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면 가장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정폭되는 시기가 바로 어린이집 입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아빠들을 여러분께서는 상대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중2.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제 그때 아빠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뭐 어쨌든 간에 제1이 어린이집 입학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아빠들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아빠들이 인성교육에 왜 의미가 있느냐,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빠라는 존재는 우선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타자가 아빠입니다. 즉 남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은 내 영상 촬영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엄마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내 부위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생각할 때와 아빠를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는 완전히 다르게 남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일단 남이에요. 그럼 남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원형이 아빠로부터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프로이트의 그런 이론적 배경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인성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뜯어보면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 관리, 두 번째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세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접하는 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원형을 제공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빠는 더없이 인성교육의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아빠는 흔히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사회를 이해하는 창의 역할을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통해서 바로 공동체, 그리고 아빠는 주로 가정에서 가장의 지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이 뭐겠습니까? 집안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존재이겠죠. 여기에서 바로 또 공동체 내에서 질서 개념도 학습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빠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이렉트로, 절대 엄마 경유하지 마시고요. 예, 그게 제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성교육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아빠 부대 저희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이 처음부터 포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뭐 구호만으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 때는 이제 지난 것 같고 이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모여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 가정을 포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실천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고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객석 토론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런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